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iOS나 이제 맥용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한테 다양한 기능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다, 프로그래머가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낸다 싶을 때는 사용자한테 제공하려 하는 기능들을 다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작성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만들어져 있는 기능을 이제 가져다가 이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iOS나 아니면 맥용 SDK는 이제 다양한 종류의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제공을 합니다. 프레임워크라는 거는 이제 특정 기능들을 미리 작성해 놓은 기능이 동작하게끔 작성해 놓은 하나의 이제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내가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 프로젝트에서 작성해야 되는 기능들, 그런 기능들을 작성해 놓은 프레임워크를 프로젝트에 추가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 프레임워크 중에서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프레임워크고요. 그 프레임워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되고 가장 중요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처음에는 어플리케이션 개발에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가 제공하는 수많은 데이터 타입과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을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 그 다음에 콜렉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할 때 이제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동작하는지에서 이제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은 이제 다양한 이제 기능을 이제 수행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앱스토어 같은 데서 많이 올라가 있는 앱을 한번 보자면요. 이제 화면에는 일단 컨텐츠를 화면에 보여줍니다. 그래야지 이제 사용자가 이제 정보를 얻고 그거를 사용할 수 있겠지요. 이런 컨텐츠는 어떻게 얻어오냐면 이제 그 사용자가 이제 만들어낸 컨텐츠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다른 사용자가 만들어낸 데이터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뉴스 같은 데서 이제 그런 컨텐츠를 제공해주는 서비스에서 얻어온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이제 데이터를 얻어오고 이런 데이터를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사용자한테 보여주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이제 그 위치 기반의 데이터다. 그랬을 때는 이제 지도나 센서 같은 걸 이용해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저장하고 이제 다룬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서 이제 프레임워크가 사용이 됩니다. 화면을 작성할 때는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이제 입력 이벤트를 받을 때는 UIKit이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합니다. 네트워크 연결 같은 경우는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되는 거가 있고요. 아니면 이제 서드 파티 라이브러리를 혹은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지도를 이용할 때는 이제 맵킷 프레임워크를 이용하고 이제 그다음에 센서를 이용할 때는 뭐 코어로케이션이나 그런 프레임워크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각 기능들을 이제 별도로 구현해 놓은 프레임워크들이 있고요.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이제 추가를 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 다루냐면 데이터, 그 다음에 이 데이터를 다루기 위한 기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콜렉션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파일 처리와 네트워크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를 이제 프로젝트에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에 보이는 그림 보시면은 이제 프로젝트 내비게이터에서 이제 프레임워크 항목에 이제 파운데이션이라고 이제 적혀 있는 거 있죠? 이게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가 추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에 이렇게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를 추가를 했고요. 파운데이션이든 아니면 다른 프레임워크든 이제 추가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실제 코드를 사용하게 될 때는 이제 그 파운 그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근데 클래스를 사용할 때 뭘 해야 되느냐?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근데 임포트를 할 때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은 프레임워크를 추가하고 나서
프레임워크의 이름과 가장 비슷한 이름의 파일이 있습니다. 이 파일을 임포트 하시면 됩니다. 임포트를 할 때는 화면에 있는 코드처럼 샵 임포트 그 다음에 꺽쇠를 이용합니다. 이 용어를 그냥 꺽쇠라고 제가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헤더 파일을 임포트하고 나면은 이제 프레임워크 안에 작성되어 있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클래스 이름에는 일종의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클래스 이름에는 그 두 자의 이제 접두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접두어가 어느 프레임워크에서 정의된, 어느 프레임워크에서 제공되는 클래스인가, 그거에 대한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파운데이션 안에 들어가 있는 클래스는 NS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다루는 클래스는 NS 스트링이라는 클래스고요. NS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배열을 다루기 위한 클래스는 어레이인데 그 앞에 NS가 붙여서 NS 어레이 클래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해시 스타일로, 해시맵 스타일로 자바에서 해시맵 같은 딕셔너리, NS 딕셔너리 클래스입니다. 이렇게 프레임워크를 추가를 하고요. 프로젝트에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가 있는 헤더 파일 인풋하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 안에 작성되어 있는 프레임워크가 제공되는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드는 작업을 합니다. 이제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 이제 속한 몇 가지 이제 데이터 타입과 데이터 타입 클래스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를 다루는 기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서 이제 제공되는 데이터 타입을 이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NS 오브젝트라는 걸 알아볼 거고요. NS 오브젝트는 모든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이다 보니까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 제공되는 가변형과 불가변형 두 개의 타입에 대한 차이를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문자열, 날짜와 시간, 파일 관리하는 클래스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 있는 NS 오브젝트라는 클래스입니다. 이 NS 오브젝트는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요. 모든 클래스의 부모 클래스입니다. 이 클래스 상속을 한번 상기해 보면은요. 이제 자식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가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그대로 가져다 쓸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모든 클래스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기능들을 이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S 오브젝트 클래스는 이제 크게 다음과 같은 기능들을 제공합니다. 메모리 관리에 관련된 기능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객체를 비교하는 기능, 그 다음에 셀렉터를 실행하는 기능, 그 다음에 타입 검사하는 기능,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지만 여기서는 이 정도로 이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메모리 관리하는 거는 이제 이어지는 장에서 이제 별도로 이제 다룰 거고, 객체 비교하는 걸 이번에 볼 거고요. 셀렉터를 실행하는 거는 이전에 셀렉터에 대한 이제 그 장에서 이제 다뤘습니다. 타입 검사도 이제 클래스를 다루는 장에서 이제 다룬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객체 비교 위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비교를 할 때, 이제 값을 비교를 할 때, 이제 비교하려는 데이터의 타입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제 데이터의 타입이 이제 숫자나 아니면은 이제 불리한 타입이나 아니면은 소수점이 있는 숫자 이런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꼴 두 개를 가지고 비교를 합니다. 그랬는데 데이터 타입이 이제 포인터 타입이다, 즉 객체다 그랬을 때 이꼴 두 개를 사용하면은 다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객체형에게 요 이꼴 두 개 연산자를 이용하게 되면은 주소를 비교하게 되고요. 이 주소를 비교한다는 얘기는 뭐냐? 똑같은 객체인지를 비교하는 거가 됩니다. 그래서 한번 코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NS 스트링 두 개의 객체가 있다고 치면 되고요. 첫 번째는 str1이 있고 str2 두 개에 있습니다. 여기서 str1 equal str2로 하게 되면은 이거는 서로 다른 문자열이다 보니까 이제 겉보기는 똑같아 보일 겁니다. 그렇지만 서로 다른 객체이다 보니까 이 결과는 no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또 다른 케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str3라고 하는 포인터를 하나 선언했고요. 이 str3는 str2가 참조하고 있는 객체를 또 참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두 개로 했을 때는 똑같은 객체를 참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은 문자열 객체라는 게 콘솔에 나타나게 됩니다. 즉 str3 str2 있는 거 있죠? 첫 코드에서 넣은 것 때문에 두 개의 포인터가 하나의 객체를 참조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이제 객체의 내용을 가지고 비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객체의 내용을 가지고 비교하려면은 isEqual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isEqual이라는 메소드는 화면에 있는 것처럼 이제 셀렉터가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반응 타입은 불리한 타입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땡땡 다음에 콜론 다음에 id 타입으로 이제 같이 비교하려는 대상을 입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isEqual이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비교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만들었던 equal 두 개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 대신에 이제 문자열의 내용을 가지고 비교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str1 is equal str2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문자열을 비교해야 합니다. 얘는 이제 ns 스트링을 가지고 비교한 거고, 내가 만약에 클래스를 만들었다. 그랬을 때는 내가 이제 이 클래스 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내가 정의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equal이라는 메소드가 알아서 얘를 비교해 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클래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내가 만든 클래스에서 이제 생성한 객체들끼리 비교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 내가 만든 클래스에 isEqual이라는 메소드를 작성을 합니다. isEqual이라는 메소드 안에서 어떻게 똑같은 객체인지 비교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로직을 작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루고 있는 사각형 클래스 있죠? 그래서 사각형 객체 간에 어떻게 같은 사각형인가 아니면 다른 사각형인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이제 가로와 세로의 길이가 같다면 같은 사각형이라고 이제 판단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 있는 코드처럼 isEqual 메소드를 작성할 수 있을 겁니다. isEqual에 대한 셀렉터는 이제 아까 본 대로고요. 그 중괄호 안에다가 어떻게 하느냐? id 타입이 오다 보니까 어찌 됐든 같은 클래스여야지 일단 비교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즉 같은 사각형 클래스여야지 가로와 세로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isEqual 메소드 안에는 이 부분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클래스가 rectangle 클래스냐라고 비교를 하고요. 그게 맞으면 타입 캐스팅을 해서 width와 width, 가로와 가로 길이를 비교하고 그 다음에 세로와 이제 다른 사각형 객체 세로 길이 간에 비교해 보도록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클래스가 다르다면 이제 더 이상 비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문자열과 rectangle 클래스의 객체를 뭐 비교해봤자 얘는 내부까지 이제 비교해 볼 이제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더 살펴볼 건 뭐가 있느냐? 이제 equal이라는 메소드를 만들면서 이제 이제 id 타입으로 이제 파라미터를 사용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는 타입 비교를 합니다. 그 타입 한정으로 이제 메소드를 작성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을 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또 뭐가 좋냐면 코드를 볼 때도 눈으로 볼 때도 이제 타입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코드 자체가 이제 명확해지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예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입을 한정해서 이제 비교하는 ns string 클래스에 정의된 메소드는 isEqual to string입니다. 이번엔 파라미터가 뭐죠? ns string 타입입니다. 그래서 문자열 객체끼리만 비교하겠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사각형 클래스에도 얘를 좀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메소드를 만들 거냐? 이제 equal to rectangle이라는 메소드를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파라미터는 rectangle 클래스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이제 밑에 있는 이제 메소드를 한번 보시면 이제 불리한 타입으로 이제 equal to rectangle이라는 메소드 선언했고요. 이거에 대한 파라미터는 rectangle 클래스입니다. rectangle 클래스가 왔기 때문에 어쨌든 렉탱글 클래스 정의되어 있는 프로퍼티 이용해가지고 가로와 가로 길이끼리 비교를 하고요. 세로와 세로 길이끼리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is equal to rectangle을 만들어 놨으면 이제 equal 메소드는 다시 재작성할 수가 있을 겁니다. 어떻게 재작성하느냐? 화면에 있는 것처럼 클래스가 같은 경우에 is equal to rectangle을 사용하도록 코드를 다시 짤 수 있습니다. description이란 메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escription이란 메소드는 객체의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용도의 메소드입니다. 이 메소드는 처음 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직접 사용해 보지는 않았지만 이제 언제 사용해 봤었냐면은 nslo그를 이용해서 %골뱅이라는 포맷 문자를 이용해서 객체를 출력했을 때, 콘솔로 출력했을 때 이 메소드가 자동으로 동작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떤 정보가 제공해 주냐면은 이제 클래스 이름과 요 객체의 주소를 반환해 주도록 이제 기본 동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만든 클래스에서 이제 nslo그로 출력했을 때 이제 클래스 이름과 객체에 대한 주소만 출력하는 게 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사각형 클래스, 우리가 사각형 클래스를 가지고 이제 그 예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각형 객체의 가로와 세로 길이를 궁금하다. 그래서 각각 이제 위드와 하이트를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출력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편하게 하자면 디스크리션 메소드에서 가로와 세로 길이를 반환하도록 디스크리션 메소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있는 코드처럼 디스크리션 메소드 반환 타입은 ns 스트링으로 있는 메소드를 작성하고요. 이 메소드는 문자열을 반환합니다. 정보가 되는 문자열을 반환하는데 그 문자열을 스트링 포맷 해가지고 %p, %p는 객체의 주소입니다. 그 다음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해가지고 멤버 변수를 출력하도록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간단히 실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tangles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그 프로젝트에다가 사각형 길이의 그 비교하는 메소드를 작성해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봤던 description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작성해 보고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엑스코드로 돌아가서요. 이제 rectangles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지금은 rectangle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고요. width와 height라는 프로퍼티가 있고 size, is square 메소드, 그 다음에 이제 생성자 메소드 in with width랑 height 이런 메소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rectangles라는 클래스에 대한 구현 부분이고요. square라는 클래스, rectangle를 상속받은 square라는 클래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제 rectangle에다가 is equal이라는 메소드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is equal 메소드는 rectangle m에다가 작성하겠습니다. 그래서 is equal이라는 메소드를 작성하고요. is equal 메소드는 어떻게 비교할 거냐면은 이제 파라미터로 전달되어 온 다른 객체와 현재 그 리시버인 상태, 셀프에 있는 것과 비교를 할 겁니다. 그래서 width와 오브젝트의 width를 비교해야 됩니다. 근데 파라미터인 오브젝트는 id 타입이다 보니까 다음과 같이 타입 캐스팅을 해서 할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비교가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width와 그리고 높이가 서로 같으면은 같은 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리턴 해가지고 처리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더는 어떻게 되느냐? 다음과 같이 타입캐스팅을 할 수 있고요. 여기서 이제 좀 고민사항이 있습니다. 이 파라미터로 넘겨준 이 오브젝트, id 타입은 rectangle 객체일 수도 있고 rectangle 객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뭘 비교해야 되냐? 이게 rectangle 클래스냐 아니냐를 먼저 비교해야 되고요. 넘어오는 객체가 rectangle 클래스가 아니라면
즉 문자열일 수도 있죠. 문자열이라면 비교해 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떻게 하느냐, 오브젝트가 is member of class 해가지고 rectangle 클래스인지 아닌지를 비교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rectangle 클래스일 때만 비교하는 로직이 동작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간단히 is equal이라는 메소드를 작성했는데 여기서 좀 고민 좀 있습니다. rectangle 클래스를 상속받은 square 클래스도 나름 사각형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코드로는 이제 rectangle끼리만 비교를 할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직사각형, 가로 길이가 똑같은 직사각형과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똑같은 정사각형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member of 클래스 대신 이제 kind of라는 클래스가 있습니다. 얘는 상속을 고려해가지고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게 이제 kind of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s equal의 매수가 제대로 동작하나 동작하지 않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m으로 가세요. rectangle 클래스를 파일 인포트하고 rectangle 객체를 두 개 만들고 이제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10과 가로 길이와 세로가 20짜리 사각형을 만들고요. 또 하나 이번엔 10과 20짜리 사각형을 만들어 놓고 비교하겠습니다. 만약에 R1과 R2를 비교해서 만약에 이게 두 개 같으면 같은 면적의 사각형이 됩니다. 같은 사각형이 됩니다. 그래서 않을 때는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하면은 서로 다른 사각형이 됩니다. 그렇죠? 이번에는 R3를 만들어 놓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는 똑같고요. R3이랑 2와 같도록 하겠습니다. 비교를 하고 복사해 넣을게요. 이번에는 가로 길이 10, 세로 길이 20으로 똑같은 면적의 사각형이 됩니다.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가 똑같은 사각형이 되겠죠. 이번에는 같은 사각형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스퀘어라는 것도 비교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스퀘어라는 객체를 통해서 또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짜리로 만들고 R1과 S1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R1과 S2도 이제 같은 사각형, 렉탱글로 취급이 돼서 스퀘어도 이제 렉탱글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equal이란 메소드 대신 조금 더 이제 좀 다른 메소드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제 equal 메소드는 이렇게 사각형이 아닌 id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equal to rectangle이라는 메소드를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NS 오브젝트에서 제공하는 메소드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헤더에다가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요. 헤더 구현 파일로 가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간단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만들었던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끼리 비교하는 코드를 그대로 갖다 넣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equal 메소드는요, 이 두 개의 메소드가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기존에 만들었던, 바로 직전에 만들었던 이제 equal to rectangle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메인에 가서 이 메소드로 다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equal 메소드보다는 어떤 메소드를 사용할 수 있냐면 다시 한번 작성해 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 자동 완성돼서 나타나는 것도 일단 좀 더 사용할 편합니다. 왜냐하면 파라미터로 rectangle이라는 객체가 바로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더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복사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또 장점인가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문자열을 만들었고요. equal to로 만들면 여기서는 컴파일러가 아무런 경고를 내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id 타입으로 넣었기 때문에 ns 스트링 객체도 바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얘를 바꿔보도록 할게요. 이제 equal to rectangle로 넣었을 때 컴파일러는 이렇게 경고를 내어줍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타입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코드를 작성할 때도 이렇게 그 엑스코드라는 툴, 컴파일러가 제공해주는 이런 정보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생깁니다. 그럼 이제 디스크립션이라는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다시 지우고 디스크립션 메소드의 기본 동작은요. R1에 대해서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 디스크립션 메소드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렇게 클래스 이름과 객체의 이름으로 동작합니다. 이게 이제 기본 동작인데요. 사실 얘도 중요한 정보이긴 하겠지만 실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즉 이 객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디스크립션 메소드를 이용합니다. 디스크립션 메소드는 반환 타입이 문자열인 ns 스트링입니다. 리턴 해가지고 ns 스트링 with format. 이따가 문자열을 다루는 시간에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미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p는 객체의 주소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그 다음에 가로 길이는 width고요. 세로 길이는 height가 됩니다. 이렇게 이제 디스크리션 메소드를 작성해 봤고요. 이 디스크리션 메소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전과는 좀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겁니다. 다시 런을 하면 이번에는 이제 디스크리션 메소드에서 문자열을 반환하도록 만든 그 포맷에 맞춰가지고 나타났습니다.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까지 같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rectangle 클래스에다가 이제 equal, 그 다음에 이제 equal to rectangle 된 메소드를 작성해 봤고요. description이라는 메소드를 작성해서 ns로그 이용해서 객체의 결과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 정의되어 있는 NS 오브젝트가 제공해주는 객체를 비교하는 기능, 그 다음에 객체를 설명하는 기능을 이제 알아봤고요. 이 기능을 이제 우리가 만든 클래스 렉탱글에다가 적용해 봤습니다. 그래서 객체를 비교할 때는 이꼴 두 개를 이용한 그 연산자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객체가 가지고 있는 값을 비교하기 위해서 is equal 메소드를 작성해 봤습니다. 그 다음 객체 설명하기 위한 이제 디스크리션 메소드를 이제 렉탱글에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이어진 강의에서는요, 파운데이션 프레임워크에 정의되어 있는 더 많은 기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